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전막후의 박지훈입니다. 네, 궁금하면 묻고 보는 시사하는 개그맨 MC 장원입니다. 네, 자, 아마 지난 한 주간 실검을 장악한 단어가 있어요. 인국공, 공정, 뭐 이런 단어 아닙니까? 네, 저는 처음에 이 인국공이라는 말을 듣고 인민공화국 인공기 뭐 이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거 줄임말인 줄 알고 인공기, 네. 인공기. 뭐 이런 무시무시한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라고 예. 자, 맞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두고 정말 온 나라가 떠들썩했는데요. 기회가 불평등하다, 과정도 불공정하다, 또 결과는 역차별이다. 온갖 비난이 쏟아졌고 특히 20, 30대 취준생들의 분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정말 엄청났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댓글 소개도 해드리겠지만 정말 역대급이었습니다. 정말 비정규직 문제가 언제나 뜨거운 감자인데요. 자, 오늘은 분노를 좀 삭히면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찬찬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문제라서 조금 두렵기도 한데 오늘 이 두 분만 믿고 가기로 합니다. 젊은 층을 대표하는 30대 두 분입니다. 먼저 오창석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그 정도 인사가 맙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새 인물 한 분을 또 초청을 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도봉갑에 출마를 했는데 비록 낙선했지만 젊은 바람을 몰고 온 분 미래통합당 비대위 김재섭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섭입니다. 네, 아니 저는 그 전직 유도 선수 오신 줄 알았어요. 예, 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체격이. 네. 실제로 유도를 했었습니다. 오 진짜요? 네. 막 던져도 다 걸리네요. 네. 유도 잘하세요? 선수 생활을 조금 아, 했었습니다. 선수를 했습니까? 네. 그럼 오늘 유도 질문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젊은 보수 확실하신 것 같아요. 일단 네. 상의 사이즈가 굉장히 보수적이십니다. 예, 터질 것 맞습니다. 같아요 지금 팔뚝이. 몸이 좋으십니다. 예. 너무 헛소리를 많이 했네. 네. 자 그리고 막전막후의 팩트 체커 OBS 보도국의 김민주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준비 많이 하셨죠? 열심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재섭 의원하고 얘기 좀 나눠봐요. 지난 총선 때 도봉갑의 여당의 인재근 의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선전했어요. 인재근 의원, 뭐 김근태 장관의 부인이죠. 근데 40.4%면 상당히 많이 받은 건데 이 정도 나올 줄 알았어요? 일단 뭐 과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과분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당선을 목표로 갔기 때문에 아쉽다. 아쉬운 것도 뭐 사실이고요. 근데 뭐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그 40%가 기본적으로 우리 도봉 구민들이 그 발전에 대한 열망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저런 사람한테 표를 몰아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뭐 또 잘할 자신 있습니까? 그럼요. 당선돼야 됩니다. 당선될 줄 알았다. 네. 아하, 알겠습니다. 자, 국회의원은 낙마했습니다. 그렇지만 통합당의 개혁을 위해서 비대위원으로 있는데 김종희 위원장 어때요? 위원장이잖아요. 세간의 평이랑은 조금 다르게 굉장히 민주적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전혀 그래요? 그 회의 때 거의 듣고 계세요. 말씀을 거의 안 하시고 무슨 얘기를 하나 쭉 다 들어보시고 이제 네. 본인의 생각을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네. 별 생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대답을 안 한다는. 아닙니다. 말 조심하시고요. 무슨 말씀을 말 그렇게 하십니까? 조심하세요. 무슨 말씀을?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4년 전에 만나 뵀었기 때문에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부산에 지원 유세 한 번 와달라고 했는데 그걸 한 번 안 해주셨어요. 결국 떨어졌죠. 네, 그것 때문에 떨어질 것 같진 않죠. 네. 비대위 자체도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좀 안팎으로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논의가 진취적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흔히 이제 진보 정당이라고 불릴 수 있는 정당들에서 내세울 만한 아젠다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그렇죠. 하고 있고 예. 또 의원들 개개인 역시도 그 결기에 가득 차서 뭔가 이번엔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그 생각들이 다들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바깥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다 충분히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주 기자가 인천국제공항 전체 11,400명 중에 1,900명 정규직 전환 이거 얘기부터 좀 해주시죠. 이게 이제 지난달 22일인데요. 네. 공사 측이 여객 보안 업무를 다 맡았던 비정규직 1,902명을 네.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발표에서 시작됐습니다. 알바가 연봉 5천만 원 정규직이 된다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제 카카오톡 캡처가 나돌았고 아하. 이게 기사화가 되면서 공정성 논란에 불을 지핀 건데요. 취업 준비생들은 당연히
반발을 했습니다. 인국공이 사실은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가고 싶은 싶어하는? 직장 1위고 그렇죠. 그것도 3년 연속 1위라고 해요. 곧바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멈춰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온라인상에서는 이제 열심히 공부할 이유가 없다 해서 펜을 부러뜨리는 이제 부러진 이른바, 펜. 부러진 펜 얘기 운동이 있었고요. 확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국민청원이 아마 하루 만에 이렇게 20만이 넘을 정도가 잘 없었는데 분노가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두 분 지금 30대잖아요. 네. 또 벌써 또 국회에 한 번씩 떨어졌어요. 예. 이번 사태에 접했을 때 공감이 됐는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굉장히 증폭될 수밖에 없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정부가 주관하는 모든 공공기관 영역의 시험이 연기가 돼버렸습니다. 제 동생도 이제 감정평가사라는 시험을 준비했었거든요. 그렇죠. 3월 시험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6월로 연기가 됐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3월에 연기될 때 6월에 치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그 사태가 어떻게 잠잠해질지 몰랐기 때문에 고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수험생들은 그 3월 며칠을 위해서 열심히 컨디션 조절하고 달려왔는데 모든 페이스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6월에 시험 치러준 동생이 떨어졌어요. 컨디션 굉장히 난조를 보였습니다. 아, 떨어졌. 네. 뭐 공부를 또. 굉장히 슬픕니다. 왜냐면 지난번에는 필기시험 합격했는데 이번 필기시험 떨어졌거든요. 컨디션 난조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도서관 출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왜냐면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확진돼 버리면은 지난 1년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돼 버리고. 코로나. 그러니까 이 시기적으로 다른 취업 준비생들이 굉장히 민감한 시기일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찾아봐야 될 것이 일단 언론사 이름 뭐 뉴스원입니다. 뉴스원. 명백한 오보로 시작된 이 부분. 알바로 했는데 정규직이 됐다. 5천만 원 소리 질러. 이런 부분들이 다 거짓이라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자극시킬 수가 있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악재가 좀 작용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그 얘기는 천천히 좀 나눠보고요. 우리 김 의원님은 좀 어떻게 공감이 됐습니까? 뭐 여러 번의 시험을 거쳐온 입장에서 네. 수험생으로서 겪는 공감은 있겠지만 이제 그 공공기관을 준비하셨던 분들의 어떤 허탈함이나 네. 분노 같은 것들은 제가 100% 공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음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창업이나 동업 이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네. 뭐 아무래도 그분들의 마음을 전적으로 공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많은 분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좀 했었고 네. 그 과정에서 뭐 이 공공기관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직접 이제 찾아가서 만나 뵙고 주로 이제 강남역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그렇죠. 스터디 센터가 서울대 입구역이 좀 많고요. 노량진에 간혹 있고요. 그래서 뭐 서울 시내 이제 곳곳 돌아다니면서 최대한 그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떤 분노가 있는지를 좀 들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뉴스들이 워낙 많습니다. 진실하고 거짓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대상 정확히 어떤 사람인가요, 김현주 기자? 예. 인천공항 그러니까 협력업체에 예. 소속돼서 공항에서 이제 보안 검색 업무를 하던 비정규직 인력이 청원 경찰 신분으로 공사에 어허. 직접 직고용되는 겁니다. 예. 이제 보안 검색이라는 게 우리가 뭐 전 세계 어느 공항을 가도 다 있죠. 있는 일이고 하는 예. 일이거든요. 사실상 핵심 업무예요, 공항에서는. 당연히 이게 알바 자리는 아니고 상당한 기간과 평가를 거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다만 1902명 가운데서도 희비가 갈립니다. 아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직후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민간 부분으로 확대하는 걸 목표로 우선 공공 부분부터 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하자 해서 네. 이게 제로 시대를 선언한 거잖아요. 이 방침이 전에 정해진 게 2017년 5월 12일입니다. 이 이전 입사자는 서류, 그다음에 적격 심사, 면접만 통과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는데 네. 이후 입사자는 일반 지원자와 공개 채용을 거쳐야 아하. 합격이 되는 겁니다. 차이가 있네요. 예. 현재 이분들이 야간 수당과 연장 근로 수당까지 합쳐서 연봉 3,300만 원 정도 5천만 원 아니에요? 받는데요. 네. 현재 이게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평균 임금은 3,850만 원. 조금 오르긴 하네. 예. 일반직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뭐 상여금 같은 것도 합쳐질 수 있고요. 일반직 초봉이 4,500만 원인 공사급여 체계와는 다르다고 다르다. 공사 측은 설명을 했습니다. 예. 네. 자, 장원 씨. 네. 그럼 그 들어보니까 그럼 정규직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고액 연봉의 그 복지 우생 빵빵한 그런 정규직은 아닌 건가요? 조금 달라 보이긴 한데요. 이게 정확한 신분은 무기계약직입니다. 아하. 비정규직보다는 당연히 고용 안정성이 높은 건 맞고요. 예. 그런데 일반 정규직과는 급여나 퇴직금에서 아까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히. 보통은 정규직보다 근로조건도 취약하다고 우리가 인식이 되기 때문에 공무직 또는
준정규직을 줄여서 중규직. 중규직이라 그래요? 보통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아하. 이 보안검색 노조 관계자는 공사 측이 직급을 신설한다고는 했지만 정확히 어떤 형태인지는 아직 네. 알려지지 않았다. 아직 모른다 이렇게 밝혀서 불안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팩트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기회의 공정, 즉 비정규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결국 정규직으로 뽑을 인원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채용 인원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건 어떻게 맞아요? 일단은 없던 인원을 뽑는 게 아니고 기존의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보안검색 일자리를 아까 정규직 예. 아까 말씀드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공사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분야와는 다릅니다. 야, 아예 다른 보통은 직업이네요. 일반 정규직을 준비를 하니까요. 공사 취업의 경우에. 다만 이런 문제 제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분야가 다르더라도 비정규직을 2,000명 가까이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니 그만큼 여러 여건상 일반 정규직 신입을 많이 못 뽑는 거 아니냐. 아니냐. 인천공항공사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정이 좀 아까 늦어지긴 했지만 현재 일반직 신입 70명을 뽑는 공채가 진행 중이에요. 아. 지난해에는 138명, 2018년은 121명 뽑았는데 이거는 2018년에 개장한 제2터미널 그리고 제4 활주로 건설 사업의 영향이 컸고요. 네. 그 이전에는 5, 60명대로 올해 공채 규모와 비슷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혼재된 뉴스 중에 가짜 진짜를 좀 가려내고 있는데 또 정부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잖아요. 일단 이게 해명이 됐다고 봅니까? 또 해명이 됐다 하더라도 왜 청년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부와 여당에서 이제 해명을 한 내용을 예. 저도 보긴 봤습니다. 근데 물론 그 수험생들이 알고 있는 정보 중에는 오류도 있죠. 물론. 그러나 이번에 정부의 대응이 제 생각에는 여당의 대응이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모 의원의 그 정규직 발언이라든지 혹은 또 뭐 누구요? 김두관 의원의 얘기하셔도 돼요, 여기서는. 예. 해도 되는 겁니까? 본인이 그리고 또 썼는데 SNS에 뭐. 그 이 일자리 황수석께서 네. 얘기한 뭐 청년들이 예민해서 그렇다라는 식의 이제 발언이 오히려 좀 수험생들한테 상처를 좀 주지 않았나. 이게 어떤 오류가 있었고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하려는 시도보다는 약간 당신들이 예민해서 그래, 당신들이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좀 그 다가간 것 같아서 청년들이 충분히 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좀 분노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느꼈습니다. 만나본 사실 바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 것이 네. 일단은 감정선을 건드려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거거든요. 내가 이 보안요원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안요원에 지원하지 않더라도 다른 직군에 있는 또는 다른 직군이 아니더라도 공항공사에 지원하지 않는 사람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면 그렇죠. 이 감정선을 좀 헤아릴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먼저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8년 돌이켜보면은 여자 아이스하키 팀 단일팀 있을 때 그때도 말이 많았었어요. 이때도 공정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그렇죠. 당시 이낙연 전 총리가 뭐 메달권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올라왔을 때는 감정을 먼저 어루만져주고 그 후에 팩트를 정정해도 늦지 않았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감정적인 대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 반대로 하태경 의원도 로또 법안이라든지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역시나 감정선을 건드리는 것이라 역시나 이것도 해법이 될 수는 없다. 양측 모두 지금 해법을 제대로 내놓지 못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난리가 났습니다. 자, MC 장관이 네. 댓글이 폭발했다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댓글 스터디를 좀 해봤습니다. 데터디. 네. 자, 소개를 좀 드리자면 공부 열심히 해야 할까? 아니면 운빨로 취직할 수 있는 곳들만 서칭하는 게 맞을까? 결론 나왔네. 뭐 이런 댓글이 있었고요. 비정규직 반대가 아니라 무분별한 직고용 반대입니다. 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날선 댓글들도 있었고요.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공정? 취준생들이 말하는 공정이 내 눈에는 이기심으로밖에 안 보인다. 지들이 노력한 것만 보이고 남이 한 건 개똥. 뭐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또 네, 많은 시간 투자해서 열심히 취직 공부한 학생과 몇 년간 밤낮으로 공사 안전을 위해 고생한 이들을 비교하며 공채로 들어온 사람만 공정하다는 거 맞나? 뭐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댓글이 많은데 댓글에 보면 공정이라는 말이 좀 많아 보여요. 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많이 또 그때는 환영을 했었는데 또 이제는 또 다들 또 분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인구공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최초에 정부가 좀 어떻게 했었어야 됩니까? 그걸 한번 우리 다시 얘기를 해보죠. 저는 그 노사 간 합의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문서를 보았는데요. 자회사 고용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직고용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한 일단 그 한 가지 좀 문제 의식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회사 고용이라는 게 반드시 나쁜 것만이 아니라 예컨대 이제 한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개의 자회사를 통해서 그 업무의 효율성과 어떤 전문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이끌어 나가고 있거든요. 네. 인천공항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자회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에 대해서 어느 간에 노사 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을 준수했었으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좀 다른 사례인데요. 최근에 그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공개 채용을 했더라고요. 네. 공개 채용을 해서 물론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있겠죠. 그 전에 이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있었던 분들에 대한 분이? 네. 반발이 있었겠지만 적어도 공정에 대한 문제는 거기에서 이제 논란이 안 나왔었죠. 네. 저는 그런 공개 채용 방식도 괜찮은 방식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창석 평론가님. 저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2017년 5월 12일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하고 나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부분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어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만들겠다. 비정규직에 정규직하겠다. 2016년 대선 준비할 때부터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있었고 그 부분에 정책에 동감을 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국민적 공감대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규직화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위험의 외주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공항의 이 보안 요원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탈 때 내가 소지품을 잘못 간수해서 혹시나 잘못 터지는 경우를 방지했다면 이제는 직접적으로 항공기 테러를 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보안 검색을 강화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교통보안청 소속으로 이제 공무원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정규직 채용을 한 것이죠. 전문직으로 인정받았고 굉장히 우리의 안전과 밀접하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저는 정규직화를 해서 안전을 담보하고 그리고 그 안전이 결국은 비행기에 타는 승객,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좀 김재섭 위원이 좀 말했던 것처럼 자회사가 직고용하는 정규직 방식은 좀 어려운가요? 그런 부분도 논의를 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특성상 자회사를 또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지금 저희가 부산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이제 정규직화를 요구를 하면서 자회사를 따로 만들어서 네. 정규직화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회사만 날려버리면 이분들의 이제 근무의 영속성이 공중분해가 되는 경우가 더 안 있습니다. 좋을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인천공항 국제공항공사의 인국공. 예, 인국공의 명운을 다룰 수 있는 부분인가? 저는 다룰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직고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었던 검색 요원들 연간 4천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러면은 사실 정규직 전환하는 사람들의 연봉을 충분히 주는데 직고용했을 경우에 예산이 훨씬 더 초과된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 용역업체 자회사의 임원이라든지 중간 관리비라든지 개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지출하게 됩니다. 근데 직고용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완전히 사라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회사보다는 직고용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이렇게 댓글들을 찬찬히 보면서 양쪽 다 공정을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과연 진짜 공정이 무엇인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 해당 업무에 수년간 이 근무를 했던 분들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내쫓고 다시 이제 공개 시험을 쳐서 이 고용을 하는 게 공정인 것인지 이 경력을 무시하고 이 시험만 인정하는 게 공정한 건지 좀 궁금해집니다. 공정이 뭘까요? 어때요, 김 의원님? 뭐 공정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새길 수 있다고 보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됐던 건 절차적 공정,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저는 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예. 네. 특히 글쎄요, 뭐 그러니까 잠시만 이게 없는 거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괜찮은 건가요? 네, 네네. 괜찮게 얘기하셔도 돼요. 편하게. 네. 다시 한번 예, 예. 해도 되나요? 말씀하십시오. 질문이 네네. 공정이었었죠. 네, 어떤 게 진짜 공정인 건지 양쪽 다 공정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게 진짜 공정인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창석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네. 자, 어떤 게 정말 공정일까요, 오창석 평론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시험을 치는 것이 공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한민국은 참 시험 우선주의가 너무 팽배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험 쳐봤어요? 시험 쳐봤죠. 아 예. 저도 한 토익 한 20번 정도 쳐봤어요. 그거는 자격 시험은 아니잖아요. 자격 시험은 아닌데 그 토익 시험을 제출해야 되잖아요. 아. 입사를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인 건 따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좀 시험 우선주의를 좀 탈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2011년 12월 17일 영국 BBC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그제민 사우스 코리아 더 원샷 소사이어티.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수능 시험 한 방으로 나머지 인생이 모두 정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오. 그러니까 좋은 대학교를 가면은 그 좋은 대학교의 이름 간판을 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 좋은 직장의 간판을 가지고 나머지 생계까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한 번으로 모든 인생이 결정돼 버린 이 사태를 꼬집어서 BBC가 이런 기사를 썼거든요. 근데 지금 과연 이런 것이 맞는 것인가? 시험으로 뽑히지 않은 사람들은 전문성이 없는 것인가? 그럼 대통령 시험 보지 않았습니다. 선거로 선출됐어요. 전문성이 없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경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 네.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시험 우선주의를 좀 많이 배제해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시험도 중요하지만 네. 어떤 경력을 보고 뽑는 것도 공정의 하나라고 오창진 평론가 말을 했나요? 근데 저는 조금 네. 다르게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서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시험이 잘못인 게 아니라 이제 시험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어떤 사회적 신뢰도를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 속합니다. 네. 특히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거의 꼴등 수준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충분히 신뢰도가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험 이외에 다른 절차가 또 들어온다고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어떤 박탈감이나 불공정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안할 수 있을지, 특히 시험이라고 하는 어떤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가는 것이 어떤 이 우리 사회에 있는 사회적 신뢰도를 상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 근데 다르네요. 여기서 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보안 요원들이 아무 시험 없이 입사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네. 네. 일정한 시험을 또 분명히 거쳤고요. 심지어 이 보안 요원을 위한 학원도 있습니다. 학원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절차적인 것을 분명히 거쳤는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지. 이 보안 요원들이 아무 시험 없이 그냥 들어가서 나 일하겠습니다 하면서 일 시작한 거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엑스레이 판별할 때 한 1년 정도의 능숙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교육 이수 시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런 과정 없이 들어왔다라는 부분은 또 맞지 않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요. 기회 공정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회 공정이 공개 채용 시험만이 이 기회 공정인 것인가라는 데 또 의문이 가거든요. 네. 제가 20대 때만 해도 정말 공시만 준비하면서 몇 개월, 몇 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반대로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아르바이트 하느라 뭐 이것저것 뭐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느라 시험 준비할 시간조차 없는 그렇죠.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창진 평론가님.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각자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까지 이제 정부가 다 모두 케어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 최소한의 것을 지켜주자라는 것이 그 바로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네. 단어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누군가는 알바를 하면서 시험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부모님께 용돈을 받으면서 시험을 준비하고 이런 것은 분명히 불공평하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근데 거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저는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무렇지 않게 들어갔다라는 이런 부분은 좀 정정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취업할 때가 한 20년, 30년 전인데 그때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진 건 사실이에요. 상당히 취업 준비생들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많이 힘들어합니다. 네. 네. 그리고 주변에도 많이 어려워하고. 어려워하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준비할 여건도 잘 안 되는 사람도 네. 많아요, 실제로. 예, 그렇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이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시험이라는 것이 그래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공정이라는 부분이 저는 이제 일관성에서 확보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험 공부를 하는 분들과 말 그대로 어떤 부유한 환경 속에 시험을 하는 분들이 나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충분히 기회의 어떤 공정을 공정함? 가질 수 있도록 예,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았던 점이 이번에 사실 인국공 문제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 찬성을 하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월 12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맞죠. 저 대회 순방을 했던 그 날짜를 기준으로 이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큰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을지언정
왜 하필 그날 기점으로 이렇게 전후로 달라지냐. 그리고 아까 시험 얘기를 하셨는데 5월 10일 기점으로 그 시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해쳐졌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좀 그 우리가 일관성을 공정이라는 면에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번에 훼손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공정 얘기는 사실 해도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MC 장원도 네. 있고 김민주 기자도 있는데 MC 장원 40대죠? 30대 아니죠? 갓 40대. 다 40대니까. 네. 그리고 청년들, 특히 네. 30대, 20대 청년들하고 어울릴 기회가 좀 많을 것 같은데 네, 얘기 비교적 좀 많은 나눠봤습니까? 네, 많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들의 생각을 네. 좀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저도 일단 뭐 제 생각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전 처음에 이 분노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이게 왜 분노할 포인트가 되지? 아하. 이거였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제가 이제 개그맨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공채 시험을 보고 개그맨이 됐는데 그 보면 방송국에서 개그맨은 아니지만 일반인인데 좀 재미가 있고 특출난 뭐 좀 그런 유머가 그거 있어서 똑같네요 지금 이거랑. 유머가 있어서 이제 방송에 그런 분들이 출연을 많이 있어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간혹 이제 특채를 주고 아하. 개그맨 이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뭐 예를 들면 박지윤 변호사님 같은 경우도 있죠. 저는 변호사예요. 네. 근데 이제 원래 그 변호사신데 방송에 나와서 많이 웃기셨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개그맨 공채 타이틀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걸 보고 갑자기 아나운서 준비하시던 분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이고야. 아니 저 사람 왜 개그맨 공채 타이틀 주면 어떡하냐? 나 아나운서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지적을 막 갑자기 하고 일어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오히려 개그맨들은 그 특채된 분이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그 방송에 계속 출연을 했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별 반응이 없는데 아나운서 준비하시던 분이 갑자기 왜 이렇게 화를 내시지?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네. 딱 와닿기는 하네요. 네. 보안 검색 요원하고 직렬이 좀 다른데 그 네. 말씀이잖아요. 네, 그리고 인천 인국공 네. 준비하시는 분들이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뭐 스펙으로 따지면 제일 최상위 스펙을 넘버 가지신 원이에요, 분들이 넘버 원. 네. 들어가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취준생 분들이 이제 이 일에 되게 분노했다라고 하는데 이 인국공을 준비하시던 분들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될까 네. 이런 것도 좀 궁금해했고 여러 가지로 좀 처음에 이 일련의 논란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뭐 우리 스튜디오는 김민주 기자 그래서 30대고 가장 뭐 취준생에 가까운 가깝다 나이상 예, 나이상으로 가까운데 이 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동의한 사람들이 꽤 많은데 이 청원 게시판에 동의한 청년들이 모두 청년을 대변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가 또 있어요. 이제 자료를 좀 봤는데요. 네. 통계청 추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10대에서 30대 비정규직이 250만 명 정도라고 해요. 어, 공시족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공기업 준비하는 분들은 40만 명. 40만 명. 이게 하나 있고요. 네. 더 자세히 보면 고용정보원이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네. 2011년 평균 급여와 취업률을 조사해서 2014년에 발표한 게 있는데요. 네. 상위 10개 대학 졸업자의 월 평균 초임이 269만 원 정도 되고요. 어허, 예. 수도권 4년제는 208만 원 정도, 지방 4년제는 196만 원이었습니다. 네. 청년 세대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볼 수 없다는 단편적인 이 얘기가 됐습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얘기죠. 예. 여건들이.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인데 이번에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표출된 목소리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목소리고요. 앞으로 뭐 사회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건 상식에 가까운 일이다. 뭐 이런 맞다. 청년 유니언 목소리도 있는 겁니다. 예. 너무나 다양한 청년들이 다양한 위치에 다양한 상황에 접해 있는 청년들이 있다 보니까 다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또 이번에 이게 공정성을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네. 지금 김민주가 분석을 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네. 많이 봤던 그 드라마 미생 장그래. 장그래 있지 네. 않습니까? 현실 속 장그래는 정규직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는 것인지 예, 궁금해집니다. 예, 아무리 경력이 많아도 이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될 수 없는 겁니까? 일단 이런 부분에서 아까 전에 제가 계속 사용했었던 단어 시험 우선주의와 경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극단적으로 시험 우선주의만 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요식업을 창업을 합니다. 식품 영양학과를 갓 졸업한 그것도 우수하게 졸업한 사람이 요식업을 창업하면 무조건 성공할까요?
백종원 씨가 식품영양학과 나왔나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아닌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맛있는 음식만 대접하면은 손님이 많이 올 것이다. 이런 부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음식점을 경영하다 보면은 상상치도 못했던 손님으로부터의 갑질, 그렇죠. 물류회사와의 갈등, 선입선출해서 식자재가 부패한다든지 이런 상상하지도 못했었던, 그러니까 책에서 배울 수 없었던 경험으로만 알 수 있는, 요즘 청년들이 쓰는 흔히 말하는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분명히 시험도 중요하지만 그런 경험도 반드시 저는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보안요원을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보안요원에 대해서 계속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4조 2교대, 3조 2교대도 힘듭니다. 근데 이것보다 훨씬 힘든 12조 8교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열악한 환경이고요. 그리고 코로나에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죠. 공항에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승객 소지품을 검사하다가 갑질 승객으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등의 일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기 퇴사율이 60%에서 70%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2003년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보안 검색 요원 10년이 지나도 월급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나라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도 전 세계 그 어떠한 공항과도 비교해도 최고라고 꼽히는 인천공항공사에 일하는 이 사람이, 이 관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아무런 노력의 보상도 없이 경험이 쌓여도 똑같은 연봉을 받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보면 하는 일은 비슷하고 거의 같아요. 근데 신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정규직, 비정규직이.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아무리 경력이 많아도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될 수 있는 방법 없는 건가요? 그러면 시험을 꼭 해야 아니 저는 그 경험이 충분하고 네. 그에 대해서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정규직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렇게 예측 가능성 없이 아. 어떤 사람이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 것이었고, 예를 들면 경력이 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근속 연수가 길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정규직을 채용했을 때 그에 대한 피해는 사실 그 서비스를 누리는 국민한테 직접적으로 갑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요식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창업을 해서 내가 요리에 자신 있어 내가 창업을 하면 그 책임을 내가 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다만 지금 제가 만나본 청년들의 이야기는 빡센 것보다 안정적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안정성을 원하는 다양한 청년들이 이 경쟁이 치열하게 서로 그 안정적인 자리를 하기 위해 다들 러쉬를 하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경우에 있어서라면 당연히 이게 오랫동안 근속 연수를 채웠다고 해줄 것이 아니라 적당한 평가 방식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그 요식업 관련돼서 그 책임은 개인이 집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충분히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정규직이 됐을 때 받는 피해는 국민이거나 아니면 공사 그 자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좀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결국은 뭐 이걸로 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일자리가 많지는 않아요. 한정되다 보니까 청년들 사이에 갈등도 일어나고 이른바 노노 갈등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정치권이 이런 거 풀라고 뽑아준 거 아닙니까? 정치권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 사안에서도 예. 여야가 엇갈립니다. 또 엇갈리죠, 그죠? 네. 일단 통합당은 정부 실정 지적하고 부각하고 대안을 찾는 데 주력하는데요. 실제 이제 당내 청년 모임, 문제 해결 모임이 있어요. 요즘 네. 것들 연구소. 예? 예. 이름이 그래요? 예, 이름이 그렇습니다. 주최로 성토 대회를 열었는데 청년들의 비판 발언을 모아내기도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공무원 채용과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공정한 시험. 예고했습니다. 네. 반면 민주당은 좀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분위기인데요. 네. 을과 을의 갈등을 부추기면 안 되고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네. 조금 더 배우고 필기 시험에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하다. 이게 김두관 의원 발언인데 아마 의도와 다르게 논란이 확산되니까 많이 자제를 됐어요. 좀 요청한 걸로 보입니다. 네. 또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도 뭐 절차상 문제가 많다고 비판을 네. 했는데, 야당이 지금 비판은 하는데 대안은 별로 없다라는 또 비판도 있어요. 그런 그렇죠. 반대편 비판? 네네. 무슨 대책? 모색하는 게 좀 있나요? 통합당에서? 근데 저 약간 그 부분에서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뭐가 또 일단 억울해요? 기본적으로 야당 입장에서는 네.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계속 문제만 지적하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개선을 좀 아. 마련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저희가 문제점도 지적하고 개선책도 다 마련해서 세트로 다 가져가야지만 이렇게 납득이 아. 되는 분위기여서 그 부분 좀 아쉽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정책 예쁜
어떤 해결 방안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과연 지금의 상황에서 그게 받아들여질까에 대한 좀 의문은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이라고 하면 뭐 인국공 사태에 초점을 맞춘 어떤 단편적인 정책보다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온 일자리 정책 전반에 관한 대대적인 어떤 그 정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네. 결국 그것이 인국공 사태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저희는 뭐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거시적으로 접근하고 거시적으로 있습니다. 당장의 대안이 아닌 거시적인 대안을 네, 이게 만들고 있다. 하나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네. 네, 그렇게 한번 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아까 김민주 기자가 이야기했던 통합당의 요즘 것들 연구소 어우, 좀 이름이 관심이 가더라고요. 이름도 좋아요. 좀 새롭고 그 저 요즘 것들에 나도 들어갈까 궁금하다는 아니, 장원 생각이 씨는 들고. 요즘 것들 아닌 것 같아요. 옛날 것들입니까? 옛날 것들 같아요. 아, 예. 장원 씨부터 저는 옛날 네. 것들입니다. 예. 그 이 요즘 것들 연구소에서 낸 1호 법안이 로치방법 아니겠습니까? 예. 로또 취업 방지법. 너무 길어가지고 좀 살짝 줄여봤어요. 많이 사자방 같이. 네. 저도 앞으로 이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로치방. 예, 로치방법. 아, 좋네요. 네, 이 내용을 보니까 공기업 채용 절차 공개 그리고 특별우대 채용 금지 조항이 있는데 이 현실적으로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어때요, 오창 평론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인기 영합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자체를 부정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요소 정부 여당을 비판할 부분도 있고 지금 이런 법안을 발의한 하태경 의원도 비판할 부분이 있는데 한쪽으로 지금 줄을 세워버렸단 말이죠. 네. 법안 발의를. 그러면은 현재 공공부문 영역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또는 일어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모두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치 가만히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정규직이 됐다라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줄 수가 있고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잠잠해지고 많은 국민들이 공공기관에서 네. 정규직을 훨씬 더 찬성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법안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큰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 역시도 아직 이 로치방법에 대해서 조금 아직은 요즘 것들 연구소에 지금 가입돼 있습니까? 오늘부로 가입이 되는 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녹화 당일부터 지금 가입이 됩니다. 네, 그 요즘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 누가 죄송합니다. 뭐래도 요즘 것들입니다. 김비서 위원 요즘 것들 맞습니까? 네, 요즘 것들. 그래서 이게 대책이 된다고 아마 발의한 것 같은데. 예. 저 내용을 조금 살펴보니까요. 네. 아무래도 조금 그 뭐랄까요 원론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국공 사태를 전반적으로 관통할 수 있을 만한 그 충분한 아젠다는 다뤄지지 않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그에 대해서 구체화를 하려는 노력들이 저희가 필요하고 단순히 이것을 청년들의 분노를 조장하는 식이 아니라 정말 진정성 있는 어떤 접근으로서 청년들을 보듬고 우리가 그들의 그 분노에 적극적으로 공감해야 된다라는 이 시작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다른 의원들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과 좀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너무 청년들한테 외면받아 있고 꼰대 정당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는 걸 저희가 자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적극적으로 이런 청년들과 소통하려는 시도, 현장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려는 시도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로치방법은 뭐 반대하는 겁니까 그러면? 방지가 아니고 조금 더 구체화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정부로서는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나는 노동시장 구조는 뭐 잘못된 거고 더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공 부문부터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가 지금부터라도 시작이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정치권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구체적으로 정치권은 뭐 해야 됩니까? 이런 이게 사실 법안 만들면 됩니까? 네, 솔직히 이 부분에 있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 두 단어로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면 이 문제 절대 안 풀립니다. 네. 제가 아까 전에 원샷 소사이어티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즘은 대학 이름이 아니라 첫 번째 직장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인생이 모두 결정나버립니다. 첫 직장이 제일 중요하다. 네. 90년대생들이 온다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담았는데요. 네. 공무원이 되면요 대기업보다 훨씬 좋습니다. 근속 연수와 누적 연봉 10년, 20년을 따졌을 때 일단 근속 연수는 무조건 보장이 되어 있죠 공무원들. 네. 그리고 누적 연봉도 당연히 근속 연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퇴직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누적 연봉수가 훨씬 더 대기업보다 공공기관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많은 취준생들이 지금 공공기관 앞으로 가 있고 공무원 시험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적 연봉과 근속 연수를 조금만 더 면밀히 살펴보면 이 직업을 가지고 난 이후에 내가 생애 첫 주택 마련을 할 때 부동산 대출과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직장을 다니냐에 따라서 나의 부동산 담보 대출의 금액과 얼마 받는지. 이율과 상환 기간이 정해져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구하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루고 이런 부분에 나머지 80년이 결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모두 몰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취준생들이. 그러니까 단순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느냐의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또는 유일한 관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안. 그러니까 내가 불의의 일로 실직을 당했을 때 다시 한번 패자부활전할 수 있는 전국민 고용법이라든지 또는 독일처럼 선제적으로 구직 수당을 준다든지 또는 이제 공공 아파트를 늘려서 생애 첫 주택 마련을 조금 더 완화해 준다든지 아하. 이런 부분으로 저는 좀 접근을 해야지만 문제가 풀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복지적 대책이다. 네. 지금 말하는 그래서 거예요. 하나만 꼭 말씀을 뭐 눈물이 왜 갑자기? 드리고 싶은 게 예. 우리가 좀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멋쟁이. 예.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청년들한테? 이걸 예. 촉발시킨 것이 알바와 5천만 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아, 그 지금 보안 요원과 함께 정규직화된 것이 버드 스트라이크를 담당하는 생활 안전 요원이 있습니다. 네. 공항에 새가 날아다니면서 공항이 제때 이착륙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버드 스트라이크를 담당하는 요원들이 새를 쫓는다고 무슨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비둘기 쫓듯이 뭐 이렇게 해서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반사색을 이용해서 또는 색종이를 이용한다든지 전자기파를 이용한다든지 수많은 숙련된 기술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알바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그 임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인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 5천만 원. 보안 요원을 기본적으로 아직도 블루 칼라로 분류하고 머리 쓰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야지 몸 쓰는 사람들이 돈 적게 벌어야지 이런 이분법 속에 갇혀서 5천만 원에 분노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몸 쓰는 사람 블루 칼라는 5천만 원 벌면 안 됩니까? 왜 이런 식으로 직업을 양분화해서 어떠한 직업의 귀천을 나누고 21세기에 그 사람의 직업을 마치 신문지처럼 사용하는 이런 행태 이런 부분 저는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갑자기 너무 어려운 말씀. 선거 출마할 때 그 모습이 지금 떠오르는데 자 우리 한 말씀 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유 그 용기라는 말씀을 예. 하셔가지고 저희도 정치권에서도 좀 용기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노동 문제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4차 산업 시대라고 우리가 흔히 불리는 미래 세대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노동 시장에 대한 어떤 재접근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과도하게 좀 이 경직되어 있는 우리 이 노동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뭔가 자유를 좀 주고 이런 식으로 좀 대대적으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부분 역시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라서 네. 정치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그렇죠. 야당 역시도 이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기를 하고 여당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이러면서 좀 어떤 수기 과정들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이 정규직 전환 자체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희 당도 정규직 전환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 갖는 거 어떻게 반대하고 저희가 으름장을 놓겠습니까? 네.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공공 부문에 있어서 정규직이 늘어나는 가운데 민간 부분에 있어서의 그 고용 시장 훨씬 더 지금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이 무조건적 공공 부분에 있어 무조건적으로 정규직을 늘려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도 한 번쯤은 점검해보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다 저도 한 말씀 좀 네, 좋습니다. 살짝만 드리고 예. 싶네요. 예. 제가 아까 이제 재미있게 말씀드리려고 로또방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로또라는 표현 자체가 저는 조금 거북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사실 어떤 의미로 로또라는 표현을 쓰셨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나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는 건 다 로또, 복권 당첨, 일확천금 뭐 운 좋아서 된 것처럼 이미지를 규정화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됩니다. 사실 그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얻어냈던 그 경험치, 그 고생들을 좀 인정해주는 과정으로 봐주면 좋을 텐데 로또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로또라고 하지 말고 그냥 고생했또 이렇게 고생했또 이렇게 좀 봐주면 안 될까? 이렇게 날서게 볼까 사람들이 이런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고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예. 네.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자, 김민주 기자도 많이 취재도 했고 또 정치권 얘기들도 많이 들어봤는 것 같은데 할 말 있습니까? 아유, 저는 두 젊은이들? 분이 너무 뜨거운 말씀을 세 분이서 이렇게 뜨거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예, 속으로 이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용기를 얘기했고요. 해주시고요. 또 또 검토도 많이 해야 되고 네.
또 고생했 또. 고생했또 저희도 고생했또 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의 경력, 그분 그동안의 노고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드려본 거였습니다. 네. 자, 언젠가부터 공정이란 말이 우리 사회에 아주 민감하고 큰 화두가 됐습니다. 그건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 이런 얘기이기도 한데요. 정말 어려운 문제라서 답답합니다. 공정이라는 잣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됐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시작된 온라인 개학. 대학가 벌써 1학기 종강과 함께 여름방학이 됐어요. 학기 내내 등교 한 번 못했죠. 근데 꼬박 등록금은 다 내고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해달라 요구가 아주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 결국 전국 40여 개 대학 학생 약 3,500명이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자, 건국대 등 일부 대학입니다. 등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왜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죠? 아마 이제 학생들 기대에 좀 못 미치는 금액 때문인 적다. 것 같습니다. 공대 서울 캠퍼스가 학생들에게 예. 돌려주기로 한 돈이 인문사회 계열은 한 사람당 29만 원, 공학 예체능 계열은 36만 원 정도, 수의학 계열은 39만 원 딱 정도. 들어도 적긴 적네요. 예. 각종 행사 예산과 성적 장학금 예산을 이제 재원으로 네. 마련해서 44억 정도를 이렇게 마련했다고 하는데 어. 학교 입장에서는 큰 결단이긴 한데 1학기 등록금 한 8.3%? 8.3%. 예, 불과합니다. 아. 무엇보다 일부 대학이 추가로 논의는 하고 있지만 아직 건대 말고는 뚜렷하게 방침을 정한 아하. 곳이 이제 없습니다. 교육부는 여건에 따라서 대학이 알아서 하라 이런 입장이고 네. 대학들은 대책이 없으니까 애가 타는 학생들이 직접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네. 네, 그러면 학생들이 바라는 게 뭔가요? 등록금 일부만 반환하는 게 아니라 전액을 반환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전국 대학 학생의 네트워크라는 데가 예. 있는데 사립대 학생들에게는 한 사람에 100만 원씩, 그리고 국공립대 학생에게는 한 사람에 50만 원씩. 이걸 일괄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온라인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해서 전국 42개 대학 3,500명에 달합니다. 자, 잠깐만요. 네. 제가 요새 등록금이 얼마인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사립대는 100, 국공립대는 50. 이 근거가 있는 건가요? 뭘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게 이제 김민주 기자님 방금 네. 말씀해 주셨던 그 전국 대학생회 네트워크를 예. 포함한 전국의 42개 대학이 참여를 했는데요. 예.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가 이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본부에서 규정하기로는 학생들에게 이제 조서, 여론조사 같은 걸 돌려봤는데 3분의 1 정도를 돌려받는 것이 아. 합리적이다. 3분의 이런 1.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3분의 1 금액을 정한 것 같고요. 예. 사이버 대학교나 방송통신대에 비해서 이제 오프라인 대학교가 훨씬 더 이제 비싸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상한 것이 또 3분의 1 정도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산출하는 것이 어떤 때 규칙이라든지 뭐 학칙 이런 거에 근거해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그렇게 좀 3분의 1, 네. 3분의 1 계산해 보면 150이 된다라는 말씀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분은 이 소송이 정당하다고 봅니까? 저는 이 그렇지 않아도 이 대학생 이 등록금 소송을 하는 네. 이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좀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사실 소송보다 더 중요한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죠? 이분들이 왜 화가 났나, 왜 굳이 등록금 반환이라는 이 카드를 꺼내게 됐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가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거는 제가 아직 할 말이 많으니까 더 알겠습니다.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예. 오창수 평론가 이거 돈 달라는 게 맞아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제 반값 등록금이라는 단어가 이제 사실은 거의 다 현실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이제 국가장학금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까지 올라왔는데 결국은 이 대학교가 어떠한 자신의 취업이나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하면서 대학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가 좀 철회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 등록금 왜 이렇게 비싸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 이제 반값 등록금 운동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대학을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돈은 돈대로 냈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직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경험까지 모두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네.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의 로망이 아무리 사라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또 대학 선후배 간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소소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정지되어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권리 투쟁을 저는 충분히 할 해야 수 된다?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 안 간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집에서 수업은 받았잖아요.
네. 안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학교 시설 이용 뭐 이런 것도 관련된다는 거네요. 제가 이제 05학번이거든요. 네. 이 전후로 흔히 말하는 인터넷 강의가 아주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EBS를 제외하고 M사라든지 E사라든지 V사라든지 흔히 말하는 이제 인터넷 강의가 이때부터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는데 저도 부산에서 그 공부를 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의 수업을 내가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구나.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급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오프라인 수업비보다 온라인 수업비가 훨씬 더 쌉니다. 왜냐? 오프라인에 직접적으로 스킨십을 할 수가 없고 내가 모르는 문제가 생겼을 때 예. 선생님이 마치면서 따라갈 때 저 이거 궁금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자체가 없어요.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서 내가 이 문제가 왜 해결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질문하면 한 일주일 뒤에 답변이 돌아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온라인 수업에 분명히 한계점이 있고요. 교수님들도 처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카메라만 켜지면은 말을 제대로 못하는 교수님도 생깁니다. 그런 교수들이 있더라고요. 예. 교수님들이. 그 인터넷 강의가 시작되면서도 수많은 그 서울에 있는 유명한 선생님들이 카메라만 앞에 가면 어버버버 해가지고 얘기 수업이 질이 굉장히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대학교 교수님들이 카메라 테스트를 통과해서 교수가 된 분들이 아니거든요. 강의하시는 분들이 네,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수업의 질적 하락이 생겼을 것이고요. 이런 걸 대체하기 위해서 교수님이 70분 수업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학생 60분 발표시키고 본인이 10분 마무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있고 학교 내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학생들이 이용한 것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아하, 거의 뭐 못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업의 질이 떨어진 거는 사실인가요? 어때요? 그 목소리를 아까 예. 들어야 된다는 한 부분이 바로 이제 이 포인트인데요. 네. 그 질이 떨어진 것은 맞죠. 아무래도 우리 그 오창석 평론가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내가 물어보고 싶고 이렇게 교수님이 스킨십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가 효과들을 전혀 누릴 수 없게 됐으니까. 그렇죠. 아예 못 누리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질이 떨어졌다고 느끼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사안에서 뭐냐면 대학생들한테 가장 민감한 이슈는 학점입니다. 결국에는. 근데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라는 사상 초유의 그 사태를 맞이하면서 대학 역시도 이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못하고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학사 행정 성적 평가 방식이 약간 들쑥날쑥해진 거예요. 네. 예를 들면 객관식 시험이라고 하고 자기는 이 수강을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게 뭐 논술형으로 바뀌었다가 갑자기 주관식으로 바뀌었다가 이렇게 되면서 대비를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 학생들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성적을 잘 받으려고 준비를 해왔다가 시험 제도 그 형식이 확 바뀌어버리면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학점이 떨어지면 이건 이제 결국 입사, 취업이라는 문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래 학생들이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 학사 행정상으로 이거 너무 불평등한 거, 이거 뭔가 이게 납득이 할 수 없다. 이거 시정을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고 이럴 거면 학교가 돈을 왜 받냐? 이럴 거면 학교가 돈을 왜 우리도 이 많은 돈을 가져가냐라고 네.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다가 당신들이 주인이니까 돈을 더 내시오라는 이야기를 그렇죠. 해버린 것 때문에 학생들이 말 그대로 불만이 폭증을 해버린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건드려줘야 되겠다. 수업의 질 하락, 그다음에 성적 평가 방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학생들의 마음을 좀 아프게 했으니 이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거는 이런 부분들을 좀 네, 알겠습니다. 조속히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재단 측의 태도 문제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대학교 시절 이제 학생 활동을 하면서 재단 측하고 등록금 문제로 이제 많이 싸우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었는데 가끔가다 좀 열받는 포인트가 뭐냐면 등록금을 매년 인상을 시키는데 학생들하고 충분한 토론을 하고 이런 이유로 인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납득을 시키는 게 아니라 마치 학생들이랑 흥정하듯이 5% 던져놓고 그럼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뭐라고 하면 좀 깎아주면 되겠지? 약간 이런 걸 미리 다 짜놓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그냥 학교의 주인으로서 재단과 학생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흥정하듯이 이렇게 나온 결과라고 학생들이 느끼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도 또 큰 불편함이지 않겠습니까? 네. 자취하는 학생들은 이 월세 부담도 만만치 않고 학자금 대출 이자도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내는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정말 생돈 날리는 그렇죠. 거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휴학을 좀 생각하는 학생들이 꽤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1학년은 또 휴학이 불가능하다 이런 학교도 있다면서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어. 일부 대학에서 1학년 신입생에 한해서 휴학을 금지하고 왜요? 있더라고요. 학교 다니기 싫은데? 그게 학생 입장에서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학습권, 선택권 이런 것들을 보장받기 어려워졌으니까 1학년도 휴학 가능하도록 해줘라 이런 입장인데 대학은 그렇죠. 학칙상 학칙상? 학교
규칙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사유로는 후약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 분명하고요. 교육부에서는 또 이제 학칙은 대학들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지침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또 이런 상황입니다. 예. 코로나19가 무서워서 학교 휴학 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학칙이 또 있으니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학교 측 입장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학교 측은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까? 대학들은 이번에 재정적 손실이 상당하다고 주장을 해요. 아. 코로나19 때문에 어학원 그리고 평생교육원 같은 단기 수강 분야 있잖아요. 돈 버는 예. 분야. 예. 그쪽 학생 수가 많이 줄었다고 예. 하고요. 일반 대학의 휴학생도 좀 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 인건비나 건물 시설 관리비 이런 거는 고정 비용이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올해는 또 학교 방역과 소독 이런 쪽과 온라인 강의 시스템 구축 비용 이렇게 추가로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대학들이 갖고 있는 이 적립금이 어마어마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뭐 몇백억 수준이 아니라 몇천억 단위의 적립금을 갖고 있는 대학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적립금으로 대학들이 그 환불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 기업이라든지 재단이라든지 학교 측에서 예비비를 분명히 가지고 있고 이럴 때 쓰는 것이 저는 예비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단의 재산을 증식시켜 주기 위해서 적립금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학교는 학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학생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에 고민하는 곳이 네. 저는 바로 그 상하이 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적립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토해내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유연성을 발휘해서 이런 걸 검토해 보겠다라는 이런 뉘앙스조차도 없으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대학 측에서 환불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학원도 환불 규정이 있거든요. 이 대학 측에서 환불 안 해줬을 때 이 뭔가 법적으로 소송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네. 대학 등록금 관련된 규칙이 있습니다. 네. 대학교 등록금 반환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일정한 천재지변에 의해서 대학을 운영을 못했을 때 등록금을 반환하도록 돼 있는데 코로나19가 천재지변에 아직 해당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느껴지지만 천재지변은 뭐 지진, 뭐 태풍 뭐 이럴 때문에 못했을 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지금 받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네. 자, 정치권 얘기를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야 상관없이 등록금 환불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등록금의 10%를 감면해 주겠다라고 나섰고요. 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지 좀 궁금하고 또 왜 10%예요? 이게 모르겠어요. 정부가 대학생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네.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준 대학의 재정이 어려졌거나 네. 등의 사유가 있으면 정부가 대학에 재정을 보조해주는 방식입니다. 네. 현금 지원은 당연히 아니고 네. 온라인 강의나 학교 방역, 그다음에 교육 환경 개선, 실험 실습 기자재 아하. 이런 것 같은 운영비로 사용하는 건데요. 네. 이번 3차 추경안에 관련 예산이 최종 1,000억 원 정도 반영이 됐어요. 근데 국회 교육위원회가 요구한 것보다는 절반 이상 50%가 줄었습니다. 네. 원래는 한 학생당 40만 원꼴 말씀하신 10% 정도를 대학이 반환하게끔 자구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었는데 사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교육부가 추가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대학 등록금도 예산으로 갑니다. 우리가 낸 세금을 저는 대학생이 없습니다. 아들 중에 네. 중학생까지만 있어요. 근데 우리 세금을 왜 등록금 지원까지 해야 되느냐? 혈세 낭비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두 분한테 다 여쭤볼게요. 어떻습니까? 뭐 사실 지금 뾰족한 수가 없어서 이제 세금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게 결국에는 세금으로 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굉장히 일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 그대로 2차 대유행, 뭐 3차 대유행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걸 계속 뭔가 이 세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좀 커질 것 같은데요. 네. 말 그대로 어떤 고등교육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 조정이 좀 있어야 되겠다. 좀 시스템을 좀 많이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반값 등록금이 이명박 정부 이후에 꾸준하게 유지가 되어 있던 기조였는데 대학 측 입장에서도 사실 허리띠를 졸라야 됩니다. 그 적립금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적립금도 대학마다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우리가 그 적립금을 털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좀 없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교육부의 행정 시스템 자체가 어떤 이 뭔가 행정 간섭은 굉장히 많지만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 대학에서도 어느 정도 이 자율성을 좀 확보를 해줄 수 있게끔 이렇게 뭔가 대대적인 교육 제도 차원에서의 좀 개선이 필요하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찬수 평론가. 저도 일단 세금을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뭐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방역 이런 게 얘기를 하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3단계로 나눠버렸습니다. 그냥 거리두기 3단계로. 그래서 1단계 50명, 2단계 50명에서 100명, 3단계 200명 이상 뭐 이렇게 나눴는데 이런 것처럼 대학도 향후 이 코로나19가 당분간 잠잠해지지 않을 가정을 해서 2학기부터 빠르게 저는 적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거리두기 몇 단계에서 수업 일수의 며칠을 채우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분의 1을 채우지 못했다, 3분의 2를 채우지 못했다, 다 채웠다. 이런 규정을 나눠서 3분의 1만 채웠을 경우에 반환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지출을 한다라는 것을 빠르게 좀 얘기를 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교육은 공적인 영역이나 대학교는 사적인 영역입니다. 우리가 자그마한 물품을 사더라도 물품이 변질되거나 훼손되면은 반품이나 환불 요구할 수 있거든요. 네. 대학이 교육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이 부분은 대학이 분명히 풀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정치권에서 조금 조심스러운 추측이지만 사학재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비를 당해서 좀 세금으로 로비요? 좀 쉽게 선회한 것이 아닌가 너무 빠르게 쉽게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세금 지원 말고는 국가에서 할 거는 없는 건가요? 실제로 뭐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다고 대학에서 등록금을 인상을 해라라고 허락을 해주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그렇다고 어떤 정부 차원에서 원래 재정적 지원을 대학한테 잘 해줬던 상황도 아니고요. 간섭은 좀 많지만 네. 지원은 좀 적었던 거기 때문에 저도 세금도 조금 조심스러운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금도 예. 저는 뭐 이번 일이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의 어려움으로 촉발이 됐지만 사실 학생들이 자신이 내는 등록금에 상응하는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 불만이 쌓여 있던 것이 이번 일로 그냥 터져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 그래서 물론 지금의 이 사안도 중요하고 해결을 반드시 해야겠지만 장기적으로 이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전혀 투명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내가 등록금 조금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금액을 내는데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학생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네.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우리 학교 교육 환경 개선을 한다고 건물을 엄청 때리고 지었습니다. 네. 때려 부수고 부수고 때려 부수고 새로 지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 분명 내 등록금으로 지은 것 같은데 내가 졸업하기 전에는 못 지을 것 같은데 나는 저 내 등록금으로 세운 건물에 나는 못 다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10년 다녔거든요. 다 이용해 먹으려고. 거기서 결국은 제가 수업 받고 나왔습니다. 이용해 먹으려고. 네, 제 돈 허투루 쓰는 건 내가 용납을 못합니다. 네. 제가 그 정도로 학생들이 등록금 자체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이 생긴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등록금도 다시 좀 반값 등록금 이야기가 다시 나와야 되나요? 예. 어제 등록금 좀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뾰족한 대안이 없으니까 학생들도 이 소송이라는 방법을 이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다 할 법안도 없는 상황에서 이 소송 이길 수 있을까요? 자, 이 소송의 승패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재판을 통해서 전액을 다 환불 받기는 어렵고 일정 부분을 환불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글쎄요 위자료 쪽 아닐까. 위자료 쪽은 우리 법원에서 크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우 취준생들도 힘들지만 대학생들도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학교 가는 것 자체가 즐거웠지 않나 싶은데 그런 즐거움을 뺏어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박탈감이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김유주 전 할 말 있습니까? 아, 저요? 미안해요. 네. 뭐 있을 것 그 같아요. 자녀분 대학 갈 때까지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전에 알아서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10몇 년 걸리지 그죠? 네. 네, 30년 정도. 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어요? 아이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린 사람 갑자기.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바쁜사. 네. 중간에 제가 하게 떼드먹었어요. 네, 네. 뭔가 다 이용하지를 못했는데 돈을 다 내라 그러면 억울하죠. 그래서 그 억울한 감이 있을 거고 또 학교 입장에서도 그걸 물어주기에는 뭐 규정도 마땅치 않고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또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가장 안 좋은 게 소송.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소송인데 그까지는 안 가야 되는데 소송까지 가면 그 갈등이 치유가 될지. 그래서 지금 많은 주체가 모여서 사회적으로 좀 중지를 모아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대학 등록금 문제 좀 합리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잘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